400억 니년 건물은 내가 잘 쓸게. 저를 껴안고 오열하던 남편이 제 귓가에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강서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오진이에요. 그러자 400억짜리 건물을 손에 넣은 줄 알고 취해 있던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15년 동안 저를 속여온 이 남자에게 지금부터 서늘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전자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병원 봉투 안에는 위안말기, 남은 시간은 2달이라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윤, 45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시가 400억이 넘는 상가 건물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건물주이자 18배 집을 나와 맨몸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여자죠. 사람은 쉽게 믿지 않고 돈은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12번을 되짚어 읽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딱 한 사람에게만은 그 벽을 허물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보, 서윤아, 아이고 여보. 현관에서 튀어들어온 남편 박민환이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45, 저와 동갑인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이미 젖어 있었죠. 민환이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두 손을 감쌌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서 전화 받고 심장이 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고 서윤아, 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민환이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나 당신 절대 못 보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살려낼 거야.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미국, 아니 그보다 더 좋은 데라도 데리고 갈 거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 살릴 거라고. 저는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민환의 입술이 제 귓바퀴 안쪽으로 바짝 붙어왔거든요. 축축한 숨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400억짜리 니년 건물은 이제 내가 아주 잘 써줄게. 맘 편히 가라. 민환이 아주 낮게,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피가 얼어붙는다는 말이 어떤 감각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죠.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 손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환은 다시 얼굴을 들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울지 마. 흑흑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응?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반듯한 이마, 착해 보이는 눈매, 15년을 하루같이 저를 안아주던 저 입술이 방금 저에게 무슨 말을 뱉었는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때 거실 유리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환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죠. 발신자에는 큰 글씨로 대학병원 주치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환의 손이 먼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줘봐. 내가 받을게. 지금 당신 몸도 성취하는데 무슨 전화를 받는다고 그래. 이거 나 봐. 저는 제 손목을 감싼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통화를
저 남자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받겠다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까지 눌렀습니다. 주치의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찢고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강서윤 환자분 맞으시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다시 와주셔야겠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는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죠. 아이고, 저희 병원에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환자분이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조직 검사 결과지랑 환자분 결과지가 그만 바뀌어 버렸습니다. 강서윤 환자분은 위암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냥 가벼운 초기 궤양이에요. 약만 며칠 드시면 싹 낫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하셨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다 들릴 만큼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환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죠. 그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건 꽤나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 제 말 듣고 계십니까? 너무 놀라셨죠? 네.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리석 바닥에 이마부터 부딪히더군요. 남편은 눈을 까뒤집은 채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400억짜리 건물을 다 삼킨 줄 알고 취해 있다가 그 건물의 주인이 2달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은 더 살 예정이라는 소식에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쓰러진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저에게 착한 남자였던 그 얼굴이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추한 얼굴로 보였습니다. 뭐, 아주 잘 쓴다고? 니놈이 감히 내 400억짜리 건물을?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환은 대답이 없었죠. 남편의 가슴팍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확인한 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25살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봉지를 뜯던 저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죠. 과거에 저는 아버지가 남긴 빚독촉장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뜨셨고 아버지는 노름빚만 남기고 도망갔죠. 18배 집을 나와 공장 기숙사에서 3교대를 뛰었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반창고 살 돈이 아까워서 청테이프를 감고 다녔었죠. 그렇게 10년을 모은 종잣돈으로 낡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다음 상가를 샀고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샀습니다. 37, 400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넓은 집에서 저는 그저 지쳐 있었죠.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과로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저를 근처를 지나가던 회사원 하나가 업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눈을 떴을 때 병실 창가 의자에 낯선 남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박민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환은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실 텐데 대체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아유, 사람 이름을 모른다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큰일 나게요. 그리고 참, 제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병 사다 드리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하필 제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병원비는 제가 원무과에 제 이름 앞으로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민환이 뒤통수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웃음에 무너졌습니다. 저를 400억짜리 건물주로 보지 않고 그냥 쓰러진 사람으로 봐준 남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10,000원 한 장이 10년 동안 저를 올감했습니다. 다시 현재 거실 바닥에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민환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남편의 얼굴 앞에 앉았습니다. 민환의 눈동자가 초점을 잡더니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윤아, 방금 그거 전화. 방금 그 전화 뭐? 왜? 아이고 여보, 내가 너무 놀라서 아까 머리가 어떻게 획 돌아버렸나 봐. 진짜야. 하늘의 맹세코 진짜라고. 당신이 위암 말기라서 당장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그냥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제발 용서해줘. 민환이 무릎걸음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응? 서윤아 여보. 저는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머리카락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래 알아. 제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으면 그런 헛소리를 다 했을까. 다 이해해, 괜찮아. 나 안 죽는데잖아. 의사가 돌팔이라서 오진한 거래. 이제 안심해. 민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안도한 거죠. 저는 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남편의 등 뒤에서 눈을 떴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결혼 사진이 정면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를 죽이려던 남자를 품에 안고 있는 저는 웃고 있지 않았죠. 당신 아까 기절까지 했잖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좀 쉬자. 응? 그래 여보. 얼른 쉬자. 민환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400억은 이 남자가 쓸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이 남자에게 무엇을 잃게 될지 알려주기 위한 도구가 될 예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 민환이 색색거리며 자고 있었죠. 어젯밤 민환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로. 당신 아픈 것도 다 내 탓 같아. 저는 그 입술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미는 걸 이를 악물고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저에게 갈아주던 그 초록색 주스, 스무디 병이 냉장고 문 안쪽에 나란히 서 있었죠. 남편은 이걸 사랑의 주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위장 안 좋으니까 이거 꼭 마셔. 유기농 채소만 쓴 거야. 민환이 매일 아침 제 손에 병을 쥐어주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병을 꺼내 지퍼백에 담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검사를 맡길 곳은 이미 어젯밤에 알아두었습니다. 민환이 출근한 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늘 잠겨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 방해받는 거 싫어서 그래. 미안. 민환이 웃으며 하던 말이 10년을 넘게 저를 속였죠. 저는 어제 남편이 잠든 사이 서재 열쇠를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한 남편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서류철, 만년필, 명함 몇 장. 저는 무릎을 꿇고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철두철미한 성격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였습니다. 책상 밑판을 손끝으로 훑어 내려가다가 오른쪽 구석에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얇은 자석식 케이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은색 폴더폰 하나가 얌전히 들어 있었죠. 남편의 대포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도 없이 바로 문자함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대포폰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다고 여기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문자 하나를 눌렀습니다. 오빠, 그 여자 아직도 안 죽어. 2달이라며. 벌써 1달째야. 조금만 참아. 이번 검사 결과 나오면 확정이야. 그날 오면 네 인생 편다.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도면 다시 보냈어. 대리석은 이태리산으로 바꿨어. 알지. 알지. 우리 서방님. 저는 대포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2 글자가 눈알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결국 서재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꺾고 말았습니다. 15년. 저는 이 남자에게 15년을 주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우던 그날, 저는 이 사람의 이름 옆에 제 인생 전부를 얹었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세월 동안 다른 여자를 서재에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울지 마. 강서윤. 울지 마.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 부르며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을 손등으로 문지르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입꼬리는 이미 다시 올라가 있었죠. 저는 거울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박민환, 네가 내 인생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산 줄 알았지. 두고 봐. 그날 저녁 민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좀 어때? 괜찮아. 약도 먹었고 죽도 조금 먹었어.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남편을 맞았습니다. 민환이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고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남편의 팔이 제 허리를 감는 순간 저는 등에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로 눌러 삼켰죠. 당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오진이라는 소리 듣더니 마음이 편해졌나 봐. 당신 덕분이지 뭐.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민환의 팔에 힘이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주스 2잔 갈아줄까?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지. 응, 그래 줘.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주 오래 사랑한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요. 민환의 눈이 만족스럽게 휘어졌습니다. 저 눈이 오늘 아침까지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게 만든 눈이었습니다. 민환아. 응, 고마워. 진짜로. 민환이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벽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17분. 저는 이 시간을 이 남자가 제 앞에서 마지막으로 웃고 있는 순간으로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낮에 검사기관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간단한 결과 요약이 먼저 도착한 거죠.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의뢰하신 시료에서 소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위벽 손상 및 장기 기능 저하가 우려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샹들리에는 결혼 10주년 때 민환이 골라준 것이었죠. 여보, 우리 집 거실은 당신 얼굴처럼 환해야 돼. 민환이 그렇게 말하며 이 샹들리에를 달아주던 날,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매일 아침 제 손에 독이 든 병을 쥐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주스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소파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대포폰 문자에 자주 등장하던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민환이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유독 실장님이라고 존대해서 부르던 이름 김 실장. 문자 말미에는 항상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다 만들었대. 도장만 찍으면 돼. 김 실장 진짜 일 잘한다. 우리 김 실장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휴대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훑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도 이렇게 저를 속였는데 저 김 실장이라는 인간은 대체 누굴까? 누구길래 이 남자가 저렇게 믿고 있을까?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이름부터 뒤집어 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환의 옆자리에 다시 누우면서 저는 아주 얕게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의 팔이 잠결에 저를 감아왔습니다. 저는 그 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새벽 5시 저는 침실을 빠져나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환은 저를 감았던 팔을 베개로 옮기고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죠. 저는 옷장 안쪽 금고에서 노트북 한 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존재조차 모르는 저만의 물건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다는 건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된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어제 대포폰에서 옮겨놓은 통화 기록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번호는 11자리 개인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제 자산관리사 앞으로 보내는 이메일에 붙여 넣었습니다. 자산관리사 오유라. 저를 10년 가까이 담당해 온 여자였습니다. 38, 저보다 7살 어린 유라는 처음 저를 만나던 날 이렇게 말했었죠. 대표님, 저 대표님한테는 숫자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마음도 같이 봐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오랜만에 사람에게 마음이 갔었습니다. 유라에게 이 번호의 명의를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이메일 창을 닫고 대신 대포폰 문자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대표님 상담 왔었어. 얼굴이 완전 흑빛이더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봐. 김 실장 수고. 서류는 내일 도장만 받으면 돼. 오빠가 잘 구슬려서 찍게 해. 저는 노트북 앞에 앉은 채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대표님이라는 세 글자가 2번, 3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 건물 세입자들, 그리고 자산관리사 유라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옷장 문을 붙잡아야 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그 설마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포폰에서 김 실장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급한데 통장 잠깐 확인 좀. 나야. 일부러 남편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답장은 2분도 되지 않아 왔죠. 오빠, 지금 대표님 사무실이야. 통화 못해.
이따 점심때 카페에서 봐. 늘 가던데. 늘 가던데.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유라가 저와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청담동 뒷골목의 작은 티하우스. 저는 유라 앞에서 사인해야 할 서류들을 그곳에서 처리하곤 했었죠. 저는 그날 11시 그 카페 맞은편 건물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글라스와 책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분쯤 뒤 낯익은 실루엣이 종종 걸음으로 들어섰죠. 크림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저에게 늘 보여주던 그 반듯한 미소. 오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민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민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 흘리던 것과 똑같은 눈물이었죠. 유라는 남편의 눈물을 손끝으로 훑어냈고 남편은 유라의 손등에 입술을 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겨우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설 때 유라는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습관처럼요. 민원의 손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수를 무심하게 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사람은 오히려 담담해지나 봅니다. 저는 유라와 처음 만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유라는 저에게 보온병에 담긴 유자차를 내밀며 말했었죠. 대표님, 이거 저희 엄마가 담근 거예요. 대표님 목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는 그 유자차를 마시며 유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유라에게 제 통장 관리, 부동산 서류, 심지어 인감도장까지 맡겼습니다. 400억이라는 숫자 앞에 유라가 언니 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쯤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10년을 준 겁니다. 남편에게는 15년, 유라에게는 10년. 두 사람이 합쳐서 저에게서 25년을 훔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포폰을 다시 열어 문자와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러다 저장된 사진첩에서 이미지 한 장을 발견했죠. 펜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도면이었습니다. 제 건물 꼭대기, 제가 쓰려고 비워둔 그 층이 이미 유령법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계약서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면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방은 남쪽, 햇빛 잘 드는 곳으로. 저는 대포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재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오래 봤습니다. 25년.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 순간까지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은 일찍 왔지. 민원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대포폰을 원래 자리에 붙여놓고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 밥 먹자. 당신이 나와서 요리한 거야. 몸도 안 좋은데. 민원이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돌려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매일 해주는 주스 덕분에 힘이 나서 그래. 그 주스가 진짜 나한테 약이야. 민원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능숙한 웃음이 다시 얼굴에 걸렸습니다. 내일도 갈아줄게.
2잔씩 갈아줄게. 그래줘. 매일 갈아줘.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환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지만 저는 이제 그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 팔은 곧 수갑을 찰 팔이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남편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민환은 오늘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저는 오늘도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건물 3층에 새 들어있는 그 변호사. 로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짧게 목례만 하던 40살의 남자. 사람들 말로는 대형 로펌에서 밀려난 독종이라고 했었죠. 저는 밥알을 씹으며 그 남자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김태경.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환이 갈아준 주스를 손에 든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안 마시고 뭐해? 민환이 넥타이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지러워서 좀 앉았다가 마시려고. 그래, 천천히 마셔. 다 마셔야 돼.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주스를 개수대에 소리 없이 흘려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병을 헹궈 그대로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민환은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보낼 겁니다. 아내가 그 주스를 다 마신 줄 알고요. 오전 10시 저는 제 건물 3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김태경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쪽 책상에서 서류를 넘기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이 무척 서늘했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건물주님께서 직접 오시고. 김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태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의뢰 하나 하러 왔어요. 앉으시죠. 저는 태경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는 남편의 대포폰 문자 사본, 주스 성분 검사 결과지, 청담동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끝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군요. 마지막 장을 다 본 태경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저한테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대형 로펌에서 내부 고발하고 잘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두 종류더라고요. 정의감으로 미친 사람이거나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나 둘 중 뭐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절대 안 지는 사람이니까. 태경이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저는 이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감정 앞세워서 튀어나가시면 저는 손 뗍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저 감정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태경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어떤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안도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잡을 생각이에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몰아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경찰 데려가면 저쪽은 정관 변호사 붙여서 반년 안에 다 뒤집습니다. 대표님이 죽는 척을 좀 하셔야겠어요. 죽는 척? 입원하세요. 병세가 갑자기 나빠진 걸로. 오진 사실은 저랑 대표님, 병원장, 딱 3사람만 압니다. 나머지는 대표님이 2달 안에 돌아가시는 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쪽이 방심하고 마지막 카드를 다 꺼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쓸게요.
전 재산유언장. 태경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역시 말이 잘 통하네요. 대표님, 사흘 뒤 저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맞춰 거실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정확히는 미리 준비해둔 붉은 색소를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낸 거였죠. 가정부가 비명을 지르며 민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 만에 남편이 회사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서윤아, 눈 떠, 서윤아. 민환이 제 얼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꺼풀을 반쯤 올린 채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민환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오는구나 하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병원 가야 돼. 여보, 나 무서워. 저는 남편의 옷깃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민환이 저를 안아들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 조금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대학병원 특실이었습니다. 저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병실 문 뒤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저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유라야, 네가 준비한 서류 다 챙겨. 응. 저는 눈을 감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든 척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크림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 오유라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저 왔어요. 유라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제 청담동 카페에서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던 그 손이었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저 진짜 밤에 잠을 못 자요. 유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제 손등 위로요. 저는 그 눈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하더군요. 사람 눈물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유라야.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내가 니한테 진짜 미안한 게 있어. 유라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뭐가요? 내가 너무 일 부탁만 하고 밥 한 번을 제대로 못 사줬어. 이렇게 좋은 동생한테. 유라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쏟아냈죠. 대표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대표님한테 받은 거만 얼만데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저 대표님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유라의 손을 잡아당겨 안았습니다. 유라의 어깨를 감싸는 척 저는 유라가 침대 옆 의자에 걸어둔 명품 가방 안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안감 주머니 손톱만 한 도청기 하나가 제 손끝에서 유라의 가방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유라의 등을 토닥이는 자연스러운 몸짓 안에서요. 유라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로. 대표님, 저도요. 저도 대표님이 있어서요. 저는 유라를 놓아주며 웃었습니다. 유라도 웃었죠. 두 여자가 침대 위에서 손을 마주잡고 웃는 그 그림은 밖에서 보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자매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 안에서 아주 조용히 방아쇠를 당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돌아간 뒤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태경이 미리 세팅해둔 수신기가 병실 협탁 서랍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빠, 병실에서 왔어. 얼굴 봤는데 진짜 얼마 못 갈 것 같아. 수고했어. 유라야.
진짜 수고했어. 오빠, 나 요즘 좀 그래.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 대표님 나한테 진짜 잘해줬거든. 유라야. 민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여자가 잘해준 거 아니야. 자기가 잘 참은 거지. 자기 이제 곧 그 펜트하우스 안주인이야. 알지? 응, 알아. 저는 이어폰을 뽑았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죠. 목이 아주 잘 넘어가더군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떻게 좀 어떠십니까? 김태경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등받이를 올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언장 작성해요. 다음 주 수요일. 지인들 다 부르시게요. 네. 남편 유라 회계사, 세무사, 오래된 친구들까지 400억이 어디로 가는지 다들 눈으로 확인해야죠. 태경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날 스크린 하나 병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아주 좋아하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는 침대 시트를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민환이 매일 저에게 갈아주던 그 주스, 그 초록색 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이 병실 안에서는 저와 태경 둘만 알고 있었죠. 수요일 아침 저는 병실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뺨에 창백해 보이는 화장을 얹어주었고 입술에는 아무 색도 바르지 않았죠. 거울 속에 저는 진짜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경이 병실 한쪽 벽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손끝으로 시트를 매만졌습니다. 긴장되십니까? 태경이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하네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좋습니다. 그 얼굴 그대로 유지하세요. 곧 손님들 들어옵니다. 병실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오래된 지인 2명, 그리고 자산관리사 유라. 마지막으로 남편 민환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민환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꼬리 근처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떨림이 슬픔이 아니라 흥분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환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언장이 뭐야? 아직 그런 거 쓸 때 아니야. 여보,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 마음이라도 편하게.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환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놓치지 않았죠. 그럼 지금부터 강서윤 씨의 유언장 공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경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강서윤 씨 소유의 상가 건물 및 부속 자산일체, 그리고 예금 자산일체를 배우자 박민환 씨에게 상속한다. 민환의 어깨가 아주 작게 들썩였습니다. 울음을 참는 척하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죠. 저 사람은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 겁니다. 유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죠.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해서요. 이해 없으시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민환 씨, 태경이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민환의 손이 만년필을 향해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스르륵 어두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파랗게 밝아졌죠. 뭐야? 이거. 민환이 만년필을 쥔 채 스크린을 돌아봤습니다. 화면에 우리 집 주방이 나타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남자, 초록색 채소를 믹서에 넣는 익숙한 뒷모습, 그리고 그 남자가 서랍에서 작은 갈색병 하나를 꺼내 믹서 안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장면. 민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건
민원이 만년필을 놓쳤습니다.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죠. 회계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세무사는 헛기침을 했고 지인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그때 스크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수고했어. 유라야. 그 여자 죽으면 우리 진짜 시작이야.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도면대로 다 밀고 우리 아기 방부터 꾸미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건 아니에요. 저 목소리 아니에요. 오빠, 네 목소리는 아니고. 민환이 유라를 획 돌아봤습니다. 유라, 네가 왜 여기서 저 소리를 들어?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 바늘을 손등에서 뽑아내고 시트를 걷어냈죠. 발이 병실 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지난 2달간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민환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만년필이 떨어져 있는 자리 앞에 섰습니다. 박민환, 여보, 난 안 죽어. 오진이었어. 그것도 2주 전에 나왔던 결과야. 민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은 병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서윤아, 서윤아, 이게 다 오해야. 저 영상, 저거 조작이야. 저 목소리도 아니야. 조작이라면 네가 우리 집 서재 책상 밑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그 대포폰도 조작이겠네. 민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잃은 얼굴이었죠. 유라는 두 손으로 자기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도청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유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유라야, 그 가방 안감 주머니 뒤져봐. 손톱만 한 게 하나 있을 거야.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눈물로 젖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건요, 저 사람이 저를, 저 사람이라니, 아까까지 오빠라며, 우리 아기라며. 유라의 무릎이 접혔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들이 들어섰죠. 그 뒤에서 태경이 서류철을 손에 든 채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민환 씨, 오유라 씨, 두 분 다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민환의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서윤아, 여보, 나 좀 봐. 서윤아, 박민환. 저는 남편의 이름을 아주 낮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그 말 기억나? 400억 니년 건물은 내가 잘 쓸게. 그거. 민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400억은 앞으로 네가 감옥에서 매일 밤 잠 못 자게 만들 이자로 쓸 거야. 잘 지켜봐. 민환이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경찰의 손에 이끌려 병실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유라는 자기 발로 걸어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여경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죠. 유라는 나가는 내내 저를 돌아보며 언니, 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부름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인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떴고 회계사와 세무사도 목례만 남기고 나갔죠.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을 그대로 통과해서 제 뺨에 닿았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저는 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태경이 서류철을 정리하며 다가왔습니다. 수고는 무슨,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라니요. 저 두 사람,
저렇게 순순히 감옥 갈 것 같아요. 정관 변호사 붙이겠죠. 언론에나 미친 여자로 나올 거고, 유라 뱃속에 있는 아기 방패 삼아서 구속도 면할 거예요. 태경의 눈이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거기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까? 봐야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서 뺏으려던 게 400억이에요. 400억이 어떤 돈인지 저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려줘야죠. 태경이 서류철을 옆구리에 끼며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좀 주무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이 병실을 나간 뒤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지금쯤 민환과 유라는 각자의 유치장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원망하며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제 지난 15년의 온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민환과 유라가 연행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고 태경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이고 있었죠. 화면에는 어느 인터넷 매체의 기사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400억 여성 건물주, 남편에게 살인 누명 씌워 재산 독점 노렸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빠르네요. 사흘 만에. 저쪽에서 붙인 변호사가 김상렬입니다. 30년 동안 판사만 하다가 작년에 개업했어요. 검찰이랑 법원 안에 인맥이 뿌리까지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태경이 안경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언론부터 흔들고 있어요. 여론이 뒤집히면 재판부도 흔들립니다. 유라는요. 임신 16주 차입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어제부로 불구속 수사예요. 저는 커피잔을 다시 들었다가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대표님, 마음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날 오후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로비로 좀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단 오세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대리석 바닥에 붉은 레커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굵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죠. 돈 갚아라. 이씨. 목이 검게 뒤덮인 문신을 한 남자 셋이 로비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일어섰습니다. 강서윤 대표? 맞지. 누구세요? 오유라 씨한테 30억 빌려준 사람이야. 남자가 지갑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봐. 이 건물이 담보로 잡혀 있어. 도장 다 찍혀 있고 인감 증명도 붙어 있어. 근데 오유라 씨가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떡해? 담보 잡힌 건물주가 갚아야지. 저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 제 인감, 제 주민등록번호. 전부 저의 것이었지만 저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라가 구속되기 전에 미리 빼돌려 놓은 서류로 사채를 끌어 쓴 겁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든 진짜든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이 종이는 진짜니까. 30억? 이자 붙어서 35억. 안 갚으면 이 건물 경매 넘어가. 남자가 소파 팔걸이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여기 있을 거야. 세입자들 얼굴도 좀 보고. 응. 로비 뒤편에서 3층 세입자 하나가 흘낏 저를 훔쳐보고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붉은 레커가 흘러내리는 벽을 봤습니다. 저 벽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 건물을 사서 손수 페인트 칠을 다시 하게 시켰던 벽이었죠. 그 자리에 사채업자가 붉은 낙서를 그어놓은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대표님, 저희 사무실도 어제 이상한 전화 왔어요. 나가라고요. 2층 세입자였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도 저 사람들 서성이던데요. 무서워서 손님을 어떻게 받아요. 1층 카페 사장까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서류만 얹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25살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제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400억짜리 건물을 향해 15년을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로비에 붉은 레커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건물, 저 통장, 저 이름 다 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태경의 얼굴이 잡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들었습니다. 태경이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태경 씨, 네. 나 오늘 좀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흘리지 않은 눈물을 지난 2달 동안 다 쏟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아직 남아 있었더군요.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 옆에 그대로 앉아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25년이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18배 집 나와서 43세 이 건물 완공시켰어요. 그 25년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그 건물에 붉은 페인트 칠을 하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태경이 저를 봤습니다. 서늘한 눈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눈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겠죠. 아니요.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그거요. 다 놓고 싶다는 생각. 그거 하나만 노리는 겁니다. 저는 태경의 얼굴을 봤습니다. 대표님이 두 손 놓으시는 순간 저 서류는 진짜가 됩니다. 대표님이 계속 서 계셔야 저 서류가 위조로 남아요. 저는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1번, 2번, 3번. 숨이 목구멍을 지나 가슴 아래까지 천천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을 훔쳤던 손을 무릎 위에 얹었죠. 저 사람들 누가 뒤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채 30억을 오유라 이름으로 그렇게 쉽게 내주는 데는 없습니다. 배우가 있어요. 찾아봐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찬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다시 강서윤이 되었습니다. 15년 전 첫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29살 강서윤이요. 태경 씨, 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돌아섰습니다. 저 사람들이 오유라한테 30억을 그냥 내줬을 리 없어요. 오유라가 뭘 걸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찾으면 저 사람들 목줄이 우리 손에 들어와요. 태경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역시 오늘 저녁 정도면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녁까지 안 걸렸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어색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환이 대포폰을 숨겨놓았던 그 서재였죠.
저는 남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원의 냄새는 이미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유라가 저에게 보냈던 이메일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저 사채 30억의 뿌리가 반드시 숨어 있을 겁니다. 저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붉은 레커 자국을 이 건물에서 어떻게 지워낼지 그 방법을 하나씩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로 유라가 지난 10년간 저에게 보낸 이메일이 300통 넘게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중에서 유독 반복되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황 사장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라가 저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할 때마다 소개했던 사람이었죠. 대표님, 이번 물건은 황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발이 넓거든요. 유라는 늘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옆에 붙은 전화번호를 태경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아침 8시에 도착했죠. 로비에 앉아있던 문신 남자,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이 황 사장입니다. 사채, 유흥, 부동산 세계 굴리는 자입니다. 만나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답을 짧게 눌러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봐요. 오후 2시 태경이 저희 집으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두툼한 봉투에는 황 사장의 차명 계좌 내역, 매출을 줄여 신고한 세무자료, 그리고 유라가 황 사장과 함께 처리한 이면 계약서까지 들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제가 로펌에서 잘리기 전에 이런 사람들 뒷조사만 3년 했습니다. 아직 그때 인맥이 살아있어요. 태경이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사람 목줄은 세금입니다.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순간 인생 끝나요. 대표님이 직접 만나셔서 이 봉투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저당 오늘 안에 풉니다. 같이 갈 거예요. 아니요. 대표님 혼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변호사 데려가시면 저 사람은 오히려 뻣뻣해집니다. 여자 혼자 왔다고 얕잡아 보게 놔두시고 서류 던지시는 순간 눈을 못 뜨게 만드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를 넣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저려왔죠. 녹음기는 준비돼 있습니다. 만년필 안에 있어요. 이거 셔츠 주머니에 꽂고 들어가세요. 태경이 만년필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옷깃에 꽂으며 웃었습니다. 태경 씨는 준비성이 좋아요. 저는 대표님이 준비성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오래된 룸살롱 2층, 창이 하나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두꺼운 금목걸이, 담배를 물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소파 가운데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죠. 강 대표, 그 나이에 400억이면 참 대단하지. 황 사장이 재떨이에 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나이에 탈세로 20년 살면 그것도 대단하겠네요. 황 사장의 담배가 재떨이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황 사장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죠. 넘기는 손끝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서류가 오늘 저녁까지 어디로 갈지예요. 황 사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군요. 뭘 원해? 제 건물에 걸린 근저당 오늘 안에 다 말소해요. 로비벽 페인트 칠은 내일 아침까지 원상 복구. 그리고 오유라 이름으로 나간 사채 30억, 그 돈은 오유라한테 받아가세요.
저한테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서류는 당신이 오늘 저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면 이 서류는 그냥 제 금고에서 잠들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뜹니다. 황 사장이 담배를 새로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알았어. 녹음했어요. 방금 그 대답.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밀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황 사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관리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그 사람들 다 철수했습니다. 근저당도 방금 다 풀렸다고 등기소에서 확인됐어요. 로비 청소업체도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저 아래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태경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태경의 답이 곧바로 왔습니다. 박민환, 오유라. 두 사람 사이에 금 하나만 그으면 됩니다. 그 금은 사흘 뒤 태경이 사설조사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민환이 유라 몰래 유흥업소 마담과 2회 넘게 스폰서 관계로 만나고 있었다는 자료였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오간 돈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첨부된 서류였습니다. 민환이 사설 흥신소에 유라 뱃속 아이의 친자 확인을 의뢰한 문서. 민환은 자기 아이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유라한테 던지면요. 두 사람 신뢰가 산산조각 납니다. 그럼 재판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자료를 봉투에 넣고 겉면에 아무런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잠시 머무는 오피스텔 우편함에 그 봉투를 직접 넣고 오는 길, 저는 아주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라가 저에게 처음으로 유자차를 건네던 그 오후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겼죠.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민환과 유라 사이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이었죠.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민환 씨가 이 모든 걸 다 계획했어요. 독약배합 노트도 저 사람 손글씨예요. 저 여기 그 노트 사본 가져왔습니다. 유라가 서류 한 장을 재판장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뭐래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연이 진짜. 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가 페이퍼 컴퍼니 만든 사람이야. 내 이름으로 서류 다 위조한 사람. 내가 녹음한 거 있어. 이 여자가 나한테 그 여자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말한 그 녹음. 여기 있어. 민환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여자 죽어야 우리가 살아. 알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환은 유라를 향해 쌍욕을 뱉었고 유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기 배를 감쌌죠. 박민환 이 새끼, 네가 유흥업소 여자한테 매달 얼마씩 갖다 바친 거 다 알아. 이 아이가 네 아이인지 확인해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한 것도 다 알아. 네가 나한테 그런 짓 해놓고 지금 나를 팔아. 유라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죠. 법정 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두 분,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법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몸을 반쯤 튼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검은 등이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옅게 숨을 내쉬었죠. 이것으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판결이 나올 다음 기일까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법정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두 사람의 정수리 위로 사이좋게 나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법원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깨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를 손끝으로 털어냈습니다. 지난 넉 달간 저는 이 법원을 8번 드나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첫 공판 날에는 손끝이 떨렸고 세 번째 공판 날에는 손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이번에는 앞자리네요. 오늘은 저 사람들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싶어서요. 법정 문이 열리고 민환과 유라가 각각 다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환은 살이 10kg은 빠져 보였고 유라는 배가 제법 나와 있었죠. 그 배를 보는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다시 정면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박민환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오유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은 피고인석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판사님, 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판사님, 살려주세요. 민환이 소리를 쳤지만 재판장은 이미 서류를 덮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그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언니라고 부르던 여자의 옆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저의 기억에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민환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죠. 서윤아, 한 번만 봐줘. 저는 민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15년 전 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며 웃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 있었죠. 박민환, 응, 서윤아, 나 부르지. 내가 네 이름 부르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민환의 어깨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법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제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민환과 유라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 도면까지 그려놓았던 그 펜트하우스였죠. 저는 그 도면을 그대로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향으로 뚫린 큰 창가에는 초록색 화분들, 벽에는 아무 그림도 걸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벽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채워야 할 것들은 이제 저 벽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경이 와인 2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왔습니다. 입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태경 씨. 저는 잔을 받아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저녁의 서울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민환은 지금 감옥에서 저녁 점호를 받고 있을 겁니다. 유라는 곧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진 채 형기를 채워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렇게 하루하루 두 사람을 짓누를 겁니다. 저는 그 무게를 계산하는 걸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태경 씨, 네. 저 사람들 사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황 사장이 감옥까지 오유라 앞으로 청구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유라 남은 재산이랑 오피스텔까지 다 차압됐어요. 박민환 쪽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 지금 감방 안에서까지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운답니다.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넘겼죠. 태경 씨,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는 제 일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 일 이상이었어요. 나는 알아요. 태경이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죠.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던 그날, 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로펌에서 잘리고 저 3년 동안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사냥개가 되어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참 반가웠습니다. 우린 서로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인 잔을 창가에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소파에 태경이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사람 옆에 있으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뭐 하실 겁니까? 글쎄요. 이 건물 다시 손보고 세입자들 인사부터 다시 하고, 그리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은 결혼은 안 할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는 건 이제 좀 무서워졌어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은 이미 혼자서 다 서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25살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강서윤, 37의 사무실에서 쓰러졌던 강서윤, 45세 거실 소파에서 남편의 속삭임을 들었던 강서윤, 그 모든 강서윤이 지금 이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태경 씨, 이 건물 3층 계약 만료가 언제죠? 내년 봄입니다. 연장해요. 10년으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웃었습니다. 태경도 웃었죠. 두 사람의 웃음이 겹치는 순간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송이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끝을 살짝 대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지나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사랑이 저를 완성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는 400억을 손에 쥐고도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었죠. 사랑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압니다. 저를 지키는 힘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제 통장 잔고와 제 안의 냉정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지난 20년간 오직 저 혼자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서 손을 뗐습니다. 소파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관리소장이었죠. 대표님, 로비벽 페인트 칠 오늘 다 끝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깨끗해요. 수고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내려가서 볼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거울 같은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45 강서윤의 얼굴이었죠.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늘었고 입술은 예전보다 조금 옅어졌지만 눈빛만큼은
25 시절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향해 아주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의 왕자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400억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어낸 이 여자를 제가 이제야 진짜로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눈송이들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400억이라는 재산을 손에 쥐고도 강서윤은 사람 하나에게 마음을 주는 대가로 자기 자신을 통째로 잃을 뻔했습니다. 평생 헌신적이라 믿었던 남편의 속삭임 한마디, 친자매처럼 아꼈던 자산관리사의 눈물 한 방울. 그 익숙한 얼굴들 뒤에 숨은 탐욕은 세상 그 어떤 낯선 이의 칼날보다 훨씬 깊게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는 것을 강서윤은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고 여기죠. 하지만 강서윤이 마지막에 깨달은 그 문장을 저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쌓아올린 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통장의 숫자든 마음의 단단함이든 결국 그것을 만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배신이 찾아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